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조선대 인문학 특강에서 재난약자의 서사와 문화 정치를 맡게 된 박현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강연을 시작하면서 먼저 재난시대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재난 서사와 그리고 재난 약자의 의미, 재난 약자의 서사에서 갖는 문화 정치적인 함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재난시대의 삶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새삼스럽지만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년을 넘게 지속되어 온, 그리고 최근에는 백신이 개발되었다고는 하나 변종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며 앞으로의 전망이 결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팬데믹 사태는 말 그대로 송두리째 세계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현대 사회가 당연시하던 글로벌한 이동과 트랜스내셔널한 접촉의 향연을 장기 유예시키고 기존 사회를 지탱하던 가치와 규범, 제도의 효력과 의미를 거꾸로 뒤집어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범지구적인 멈춤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현기증은 크고 거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재난의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도 글로벌 시대 현대사회의 신화에 얽혀있던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점차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으로 재난은 현대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재난과 일상의 분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재난의 리스트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마치 세계가 재난의 가속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재난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점차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난은 더 이상 서사가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영화를 포함한 서사 양식에서 빈번하게 차용되던 파국, 캐타스트로프와 종말, 아포칼립스, 그리고 희생, 세크리파이스의 모든 서사적 플롯들이 돌연 현실 세계로 강림한 듯한 그러한 21세기 현실에 오늘날에 우리가 던져졌습니다. 미래의 세계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상상으로서 재난을 상상하던 우리는 이제 현재적 삶의 한가운데 들어온 재난을 이렇게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예외 상태가 아니라 일상적 규범의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재난과 자본, 국가가 강하게 유착되어 작동하는 재난 자본주의가 세균처럼 박혀 있습니다. 재난 부족, 자원 부족,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 새로운 재난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긴급 사태의 대처는 고수익의 신흥시장에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성장제일주의라는 모토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성장과 발전을 인권과 생명보다 더 우선시해왔습니다. 한국형 재난자본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이동연 선생님은 한국 재난자본주의가 글로벌 위험사회의 일반적인 특성, 즉 올리베에게 이야기한 그러한 위험사회의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그 자체로 재난의 자본주의라고 설명된 만큼 특별한 내재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OECD 34개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또 시간당 노동 생산성 지급액은 28위이고요. 산업재해 사망률은 1위를 기록합니다. 전후 고도 성장의 모토 속에서 한국 사회는 노동력을 같이 절하하고 대기업 등 약자들에게 또 엄청난 특혜를 주어왔습니다. 둘째, 재난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합니다. 성경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해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곡간을 걱정할 정도로 밭에 수출이 풍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곡간을 헐고 거기에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서는 앞날을 생각하며 마음이 편하고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그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일화인데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되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재앙과 재난이 부자나 빈자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쏟아질 수 있다는 진리가 깔려 있죠.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 우화의 엔딩은 새로운 각색을 거쳐야 할 정도로 오늘날 재난의 분배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무차별적으로 공평하게 만인에게 작동 확산되지 않고 인종, 계급, 젠더 등을 교차하는 사회적 구성체 속에서 강한 자보다는 약자들에게 더 빠르고 무겁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난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이야기하게 될 것인데요.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재난의 경험은 자연적 사고를 넘어서 경제적, 윤리적, 정치적, 문화적 사건이다. 모두에게 초유의 경험을 안겨준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코로나 팬데믹은 사실은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위기들, 즉 기후위기, 경제위기, 윤리위기, 문화위기와 같은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변종적인 사건이자 사태입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위기들의 연결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다른 이름인 팬데믹 경제 위기를 들 수 있을 텐데요.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에볼라 등 이미 심각한 감염병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세계 경제가 멈출 정도로 된 것은 코로나19에 이르러서입니다. 코로나19가 에피데믹 수준이 아니라 팬데믹 수준,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감염병 단계 중에서 최상위 단계인 6단계에 해당하는 팬데믹 수준으로 확산된 이유는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러미 리프킨이 지적한 대로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은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징은 단기 이익과 노동 유연성에 크게 의존한다는 데 있습니다. 적시 생산으로 재고를 남기지 않는 방식, 탄력성보다는 효율성에 의존하는 방식은 경영인들이 분기별 이익 현황과 주식 현황에 집중해서 장기 계획이나 장기 투자,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경제 위기가 특히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류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두되는 이유도 세계 경제 선두에 선 이들이 유동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경제 위기다라는 이러한 인식은 사실 또 다른 더 중요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즉 국가와 기업, 사회 모두에 닥친 윤리 위기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 하루빨리 일상의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모든 생명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잠시 잊어버리자는 속내를 교묘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생명들을 비용으로 치러가며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국내 최대 물류센터 쿠팡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늘어난 새벽 배송, 또 당일 배송의 업무 일정 속에서 근무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무책임하게 촉발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영진은 매일 100만 가구의 고객들에게 식품과 생필품을 배송해 감염 확산 및 사직의 방지에 기여해 왔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리 위기의 문제는 타인의 생명을 기회 비용으로 환산하고 경제적인 득실을 이야기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특정 인종과 지역민, 소수자의 감염 사례를 확대해서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는 방식에도 역시 더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혐오 발화와 사회적 낙인이 동시에 발생했었죠. 초기에 사용된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은 중국인, 중국 이주민, 외국인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유발시켰고 이어서 당시 대구 지역과 신천지 집단 감염 역시도 이 지역민과 신천시 신도들이 마치 커다란 사회 악 또는 범죄자인 양 낙인 찍히도록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혐오와 강제적인 아우팅, 그리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작년 5월 초 이태원 지역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과 함께 사회로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재난연구는 재난의 원인과 대처 방안뿐만 아니라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나 지역 주변부에 있는 약자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구치소에서의 코로나 집단 감염과 사망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구치소 수감자들은 법적 제도 안에서는 과거의 가해 전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범죄자들이지만 재난과 마주한 상황에서는 동등한 피해자이며 시민입니다. 이들에게 재난과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시스템의 책임일 것입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전기회로에 과부하가 걸리는 순간 가장 먼저 망가지는 부품은 휴즈다라는 말로 지구화 시대의 사회 불평등을 다룬 책 부수적 피해의 서문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된 부수적 피해는 해외 파병 부대의 군사 행동을 보도할 때 특히 미국에서 사용했던 언론 용어이긴 하지만요. 가령 전쟁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죽음과 피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재난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사회 밑바닥에 자리 잡은 계층이 경험하는 일에 상응해서 쓰여지기도 합니다. 바우만이 지적한 대로 노약자, 여성, 이주민, 하층 노동자, 빈곤층은 사회의 취약한 허점이자 안전장치로서 사태의 피해와 고통, 손해를 가장 먼저 마주치는 이들이며 그 대응 비용의 불평등한 분배를 선언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제된 집단입니다. 이는 발전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사회인 미국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5년 허리케인 카타리나가 루이지애나 해안을 강타했을 때 사실 주민 모두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피소로 이동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표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 차로 대피하는 동안 모텔에 묵을 돈이 없는 사람들, 재산보험을 들 여력이 없어서 집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난은 연령이나 성별, 계급을 가리지 않고 냉정하고 무감각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모두를 몰아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난은 자연의 산물이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끼친 결과는 인위적인 산물인 동시에 사회적인 산물입니다. 최근 전 세계는 백신 개발 소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먼저 백신이 나와 공급이 된다고 한들 좋은 보험을 가진 부자들이 제일 먼저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오늘 시장 중심의 보건체계를 가진 국가 시스템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처한 재난의 현실입니다. 재난 현실 패러다임에 직면해서 우리는 오히려 재난 서사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문제 설정 속에서 재난과 서사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재난 서사는 인간이 재난의 역사 또는 재난에 대한 기억과 인식을 어떻게 재현해내고 서사화하는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희숙 선생님에 따르면 재난의 참상이 다양한 장르의 문학과 문화를 통해 재현 또는 형상화될 때 그러한 형상화의 작업에는 국가폭력의 잔혹성에 대한 고발과 함께 참혹한 재난의 상황에서도 인간이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 또는 인간다움의 면모가 그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레고리 버튼이 지적한 대로 재난이 국가, 기업, 민간 간의 힘의 재분배를 둘러싼 투쟁을 정경화함으로써 한 사회를 구성하는 힘의 비대칭적인 분배 관계를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비대칭적 분배 관계를 드러내는 서사성은 재난의 문화 정치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현대사회에서 재난 현실의 특징에 대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재난은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연쇄적인 사태로서 일어납니다. 재난의 연대기라고 부를 만한 이러한 사건들의 연쇄 속에서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사건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기록들에 묻힌 인간의 목소리와 몸짓을 발굴하는 작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 인문학이라는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학문 영역에서도 이미 인간이 질병을 경험하는 방법에는 내러티브가 중요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의 초기에 이렇게 서사적인 앵커가 부족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정상적인 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재난 이후 매체의 언설이 생산되는 메커니즘에 주목한 저서인 재난문화라는 책에서 그레고리 버튼은 단편적 에피소드의 중심으로 매체가 재난을 다루기 때문에 재난을 야기하는 더 큰 사회적 맥락을 은폐한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요컨대 재난은 자연의 구조가 아닌 문화의 구조로서 바라봐야 하며 재난 그 자체에 못지않게 사후적으로 형성되는 재난 서사에 우리는 주목해서 사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재난 사회에서 재난의 의미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재난 서사라는 것의 함의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재난 서사와 재난의 문화 정치적 상상력은 재난이 만들어낸 약자와 피해자, 생존자의 유형들을 서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형상화하고 이들의 경험을 피해가 아니라 생존과 용기, 치유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재난 서사와 재난 영화들을 접해왔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재난의 대중서사라고 할 것은 유토피아의 전망이 상실한 곳에서 종말론적 디스토피아를 제시하는 양식이었고, 재난은 두렵지만 매혹적인 환상으로서 또 장대한 스펙타클과 인간의 숭고한 희생이 어우러진 드라마로서 향유되고 소비되어 왔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세계적인 흥행을 했던 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보여주듯이 구조와 희생을 중심으로 휴머니즘적 모티프와 이루지 못한 로맨스가 재난 영화에 담겼었고요. 수많은 할리우드의 재난 영화들이 백인 남성들의 영웅적인 구조 활동과 희생을 숭고의 미학으로 채색해 왔습니다. 휴먼 드라마와 스펙타클로 재현된 재난 서사를 접하는 청중들 그리고 관객들은 그렇다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재난 서사와 주체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우리는 대부분 재난 현실을 가상, 즉 픽션으로 받아들인다는 전제에 익숙해 있습니다. 연민과 공포 속에서 재난과 재난의 희생자들과 동일시하긴 하지만 재난의 실체에 가닿을 수 없으며 바로 재난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매혹과 즐거움을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재난 서사에 대한 논의가 더욱 체계적이고 심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난 서사의 역사적 형성 과정에 주목한 연구가 있는데요. 프랑스와 라보캇은 서구 지성사에서 재난을 말하는 방식이 17세기 초 극적 전환을 겪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재난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기술하던 방식이 연대기적인 서사 내러티브화의 형태로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밀라노 전염병과 또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 연달아 있었던 재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라보캇에 따르면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재난의 재현 방식이 알레고리와 에피소드의 틀에서 벗어나고 재난을 역사와 집단의 기억 속에서 위치 지으려는 목적의식이 갖춰지면서 재난 서사의 역사성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환에 따라서 재난 서사에는 특정한 역사적 서사 체계 안에서 위치짓는 인식틀로서 관점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지배적 해석과 그에 반대되는 해석들 간의 긴장이 재난 서사 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라보캇은 서사성과 충돌성이 동시에 재난 서사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런 충돌성이야말로 재난서사의 그 서사성을 가동시키는 주요한 동력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동력을 바탕으로 재난서사는 공공성과 역사성을 획득하고 그 사회의 권위적인 목소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라부카스의 분석은 17세기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서사는 그 허브성과 가상성을 매개함과 동시에 비직접적인 방식으로 역사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접근법으로 주목할 것은 재난에 대한 정서적 접근의 중요성입니다. 크리스티나 카길리스와 마유미 카코는 공동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재난 피해자가 겪는 정서적 효과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재난이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서 4가지로 범주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의 변모.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는 주변의 환경이 급작스럽고 아주 충격적일 정도로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라우마 회복. 재난, 불안, 공포 등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무기력한 상황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트라우마를 2번 겪게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으로부터 직접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두 번째 트라우마를 통해서 자신의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서사적 접근은 이 경우에 두 번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 정부나 시스템, 믿었던 사회보장의 어떤 제도들이 모순되게 대처하는 과정 가운데서 개인적인 안전 상실감과 무력감, 혼란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되돌아보고 바로 그 지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신뢰를 다시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식과 장소에 미치는 재난의 파급력입니다. 이 경우는 지역적인 경험이라든가 또는 중앙 중심화된 자원들 사이에 어떤 공백이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지식, 각각의 장소에서 다른 정보들과 지식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서사적인 연결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에 대한 서사적 접근은 피해자들이 겪는 재난 트라우마와 정서적인 파급 효과를 극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사적 관점에서 재난을 이야기하는 작업은 기존 관계를 파편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연결을 통해서 사회 기반 시설이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생존 가능성과 탄력성을 결정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재난 후 의식과 기념에 있어서도 서사와 정서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재난과 관련된 책임과 정의를 둘러싼 정치적 조건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은 피해자에게 잠재적인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식적인 기념일들을 한다고 해도 전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비출 때 이것은 더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키는 트리거가 될 뿐입니다. 재해 후 의식과 상징에 대한 탐구에서 앤 에어는 재난 후에 형성된 반응을 실제 사건에서 비롯된 슬픔하고 구별하고 있는데요. 추후 생성된 비탄이나 슬픔은 실제 사건에서 비롯된 해결되지 않은 비탄과는 또 다르며 그런데 이것이 무시될 때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슬픔의 맥락, 그리고 의뢰, 그리고 이를 통한 서사화의 과정이 피해자의 감정 회복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난의 의미가 사회의 각 구성원에게 각인되는 방식에는 재난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으며 누가 언제 어디서 재난에 처하게 되었는가와 같은 서사화의 문화적 구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산발적이고 분산적인 재난의 과정을 의미 있는 플롯으로 재구성하고 소통시키는 과정에 의해서 재난의 의미가 사회적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재난서사의 문화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재난서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제프리 알렉산더의 논의를 살짝 보자면요. 제프리 알렉산더는 트라우마를 서사하는 문화적 과정에 주목해서 문화사회학적 연구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의 필수적인 요소로 고통의 성격, 희생자의 성격, 외상 희생자와 일반 청중 간의 관계, 또 책임의 귀속 문제 등이 성공적인 재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물음과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재난서사의 발전과 분화에는 재난의 성격에 대한 규명과 더불어서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한 형상화 문제, 재난서사에 있어서 관계성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의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문제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재난서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통합적인 재난서사와 충돌적인 재난서사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난과 극복이라는 보편적인 재난 플롯을 사용하는 서사는 통합적인 재난서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지배적인 재난 담론과는 다르게 저항적인 재난 담론을 제시하는 것이 두 번째 살펴볼 충돌적인 재난서사입니다. 지배적이고 통합적인 형태의 재난서사에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3.11 대지진 이후 일본 사회에서 간발의 일본이라는 구호 아래 희망의 스토리텔링이 크게 부상했던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희망에 대한 이러한 서사의 의미는 재해극복과 국가의 재해부흥이라는 주제를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발의 일본을 실현하는 것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재해로부터의 희망이라는 과정을 자신의 삶 안에서 스토리텔링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바야시 마사키 감독의 힘내라 훌라거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이 통합적인 재난서사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와키시 온천 리조트 소속의 하와이안 댄스 공연팀에서 일하는 어떤 평범한 여성 댄서의 일상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트레일러를 잠깐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966年、石炭から石油へ廃れゆく故郷の未来を救ったのは地元の炭鉱娘だった。映画「フラガール」でも描かれた彼女たちは今、先ほど地震による強い揺れを感じました。日本中が震撼したあの日、彼女たちは踊る場所を失った。これはもう一度北国に楽園を作ろうとする人々の物語。避難所暮らしの家族を案じながら笑顔を絶やさないフラガールのサブリーダー。みんなもうちょっとテキパキ動いてください。時間ないので。時間ないよ。消防法の規制で震災以来ステージに立っていないファイヤーナイフダンサー。4ヶ月ちょいぐらいですか。これはもう一斉になったんですか。ほぼ全部。一日も早い営業再開を模索するスタッフたち。もうダメだ。当たり前って何なんだろうって考える時もあります。そして始まる創業以来46年ぶりの全国キャラバン。それは復興への第一歩。心は折れてはないですけど、こういう工事の音聞くとほっとしますね。始まったこれから3月地震にあったホテルの私は宝物だと思ってます。踊り笑い自らの足で立つ、その楽園にはフラガールの届ける元気の秘密があった。ランバッペ
네, 방금 보신 예고 영상은 고바야시 마사키 감독의 이제 힘내라 홀라걸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그 거의 몰락하게 된 지역 사회의 온천 리조트에서 그 소속되어 있던 하와이안 댄스 공연팀의 댄서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자막이 없어서 죄송한데요. 마지막에 이제 간바떼라는 그 표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간발의 일본의 응원과 희망을 통해서 재난을 극복하자라는 이러한 그 서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 부분은 신진숙 선생님의 비판과 맞닿아 있는 맥락인데요. 재난에서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전개 과정을 피하고 파국 위기를 벗어나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서사의 줄거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넘쳐나는 희망과 그러니까 어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들은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역시 함께 움직이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서사 속에서 탈각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난이 왜 일어났는가? 일본 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지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배적인 담론을 중심으로 한 재난 서사의 경우에 사회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메시지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약화되고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특징이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의 서사화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는 주류 사회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속한 이들에게 절대절명의 위기를 야기했지만 사실 주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K 방역 모델을 중심으로 한 재난관리의 성공 스토리를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해외에서 시작되었든 국내에서 시작되었든 상관없이 이러한 통합적인 재난서사는 국가 민족주의적인 통합성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동원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흥과 복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 민족주의적 재난서사와는 달리 대안적인 재난서사들은 자연적이고 환경적인 재난이 사회적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재난 약자들의 연대를 그리고는 합니다. 여기서 재난 약자들은 희생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다른 약자들과의 연대 가운데서 고통의 이질성을 나눕니다. 신지영 선생님의 논문이 매우 큰 성찰을 제공할 텐데요. 피난 약자의 사례로 기타노 나오토시의 다큐멘터리 보이지 않는 오염, 이타테 마을의 동물들이라는 영화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시 영상을 보고 다시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首はうーし、はい、オッケー。どこで寝てるんですかね。届かないですよね。つながれての帰宅頻度がなくて餌も回らない。で夏冬のその気候的な悪影響加わってで夜寒い真っ暗。この30区40区だとちょっと悲惨ですね。要はもう全体的に見ればもうほとんどみんなこのまんまですよね。このまんま死ぬのみなんですよ。悲しいから。これは刑務所よりひどいじゃん。ここに雨降ったらそのまんまっすやんこれ。そうでしょ。もう雨よけなんだしよ。なんない。雪降ったらもう積もり積もってどこで見てんのかな。ね。なんか、また来るね。バイバイ。それこの時期で、なんでこの行政が力を出そうとしない、お金を出そうとしない、改善をしようとしない、要するにどうでもいいんですよ、犬猫。で、家畜ならばもっとどうでもよくて殺しちゃうわけですよ。それがなんかな、要するに愛がない、人間が中心すぎる。네, 방금 보신 영상은 기타다 나오토시의 다큐멘터리 보이지 않는 오염의 트레일러 영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원전에서 20km 이내의 강제 피난지구의 후쿠시마 이타테 마을에는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남은 수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 닭, 돼지 등이 남아 있습니다. 방사선 양이 높아 인간의 거주가 금지된 이곳에 가축과 애완동물들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방치되어서 어떤 보호나 보살핌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굶주림과 추위, 다른 동물의 습격 등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피난 후 방치되거나 사유처분 대상이 되어서 이중의 재난에 노출되는 동물들을 돌보기 위해 이 마을에 남아 활동하는 히라야마 간만이라는 활동가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높은 방사선 양으로 강제 피난 지구가 된 이 지역에 버려진 동물들과 그와 연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재난 서사는 비단 이 다큐멘터리만은 아닐 텐데요. 이러한 서사들은 후쿠시마에 대한 주류 재난 서사들과는 구별됩니다. 피난의 대상도 법과 생명 주권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대상도 되지 못한 동물들은 재해 약자 중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일본 정부나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동물들은 오히려 완전히 없애고 리셋했으면 좋은 그러한 제거의 대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오염을 찍은 기타다 나오토시 감독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수증기 폭발 사고에 의한 반경 20km 내에 남겨진 동물들의 존재를 당시 살고 있던 도쿄에서 알게 된 저는 저 자신 또한 버려진 개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후쿠시마의 작은 생명체들이 신경 쓰여 단독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겨진 동물들의 입장에서 강제 피난 구역 내에서 카메라를 돌리는 사람이 누구 하나 없다는 것에 아연해졌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이 실태를 세계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어느 누구로부터의 배급도 없이 이런 일대로 하면서도 오로지 혼자서 도쿄에서 후쿠시마까지 편도 200km 남짓의 길을 수도 없이 오가며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후쿠시마 출신의 분으로부터 현재 상황을 꼭 기록해달라는 강한 요청도 있어 이렇게 조온 안에서, 그러니까 그 강제 철거 지구에서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로 후쿠시마의 동물들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난의 극복이라는 보편적 플롯을 사용하는 재난 서사는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적 지평을 보여주지만 대한 서사들의 경우에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인식은 보다 확대된 형태의 생명과 환경의 지평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재난 서사들은 국가 체제와 주류 사회 시스템과 부딪히면서도 또 다른 실질적인 사회 정치적 재난 담론을 재구축해 나가는데요. 여기에 환경과 생태 문제, 또 재난 약자가 가지는 이중적인 취약성, 비인간을 아우르는 동물권에 대한 성찰들이 담겨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제 재난의 피해자들, 특히 재난 약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난 약자의 서사에 저는 3가지 특성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재난 약자의 취약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은 일본 안과 밖으로 수많은 영상과 인터뷰, 수기 등 다양한 장르의 기록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물들은 전문가와 작가, 연구가들의 글이 아니라 재해를 직접 겪고 피난하고 또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던 그 재난의 경험자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물 중에서 특히 후쿠시마의 상황을 재난 약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신지영 선생님의 연구가 시사점이 큰데요. 앞서 살펴봤던 다큐를 포함해서 신지영 선생님은 이타테 마을 나의 기록, 피난 약자, 그리고 방금 보신 다큐멘터리 보이지 않는 오염, 원전 재해와의 후쿠시마 조선학교의 기록 등 재난의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와 수기들, 재난 피해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서 쓰나미와 원전 붕괴 당시 신속하게 피난을 갈 수 없었던 피난 약자들의 존재에 주목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대두된 이 피난 약자 또는 재해 약자라는 말들은 재해 순간 신속하게 피난을 갈 수 없는 요양시설에 수용되어서 케어를 받는 노인들, 장애인들, 아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난 약자 또는 피난 약자라는 표현에는 근본적으로 약자들의 그 취약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취약성은 인간의 신체와 물리적 조건에 있어서의 취약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구성된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디스 버틀러가 말한 인간 공통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취약성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간 공통의 조건은 사회적 불평등의 조건으로 돌변하기 쉽습니다. 약자가 강함의 속성을 박탈당한 상태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신지영 선생님은 재난 약자, 피난 약자라는 말 자체가 위계화되어 있으며 사실은 따옴표를 묶어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비단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에서 잘 보여주었듯이 재난의 경험이 주로 국가, 인간, 정상성의 범주를 중심으로 서사화됨으로써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외국인들, 동물들, 고령층 인구와 장애인들의 재난 경험은 더욱 처참하게 방기되고 비가시화된 바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경우를 보면
장애인들은 재해 현장을 떠나야 하지만 동시에 살고 있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생존권을 벗어나는 죽음의 어떤 위기에 노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피난의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인의 기준에 맞춰 마련된 피난소와 가설주택의 생활은 이들에게는 생존이 아닌 또 다른 죽음의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와 복귀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취약성과 재난 약자에 내포된 사회적 불평등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재난 이후의 복귀와 치료의 문제 역시 그 한계가 클 것입니다. 두 번째, 재난의 서사화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녹색평론의 코로나19 특집에 실린 한국사회 코로나 불평등의 위계라는 글에서 조문영 선생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회적 차별성과 불평등성을 짚어본 바 있습니다. 조문영 선생님은 재난이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불평등 담화의 위계를 강화하는 현실을 지적하는데요.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적 약자로서 우리가 흔히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르는 불안정 노동자들과 노숙자, 쪽방촌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 빈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난에 가장 직접 노출되는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다면 프리카리아트는 스스로와 교전 중이라는 가해 스탠딩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그 집단 내부의 이질성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위계적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프레카리아트 내에서도 교육과 문화 자본을 갖춘 청년층의 대학교 학력 소지자가 있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도시 빈민,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 누가 인간으로 먼저 인정받고 또 누구의 삶이 먼저 애도할 만한 삶으로 간주되는가라는 질문들이 제기될 때 여기에 차이뿐만 아니라 위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문현 선생님은 프레카리아트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말할 수 있는 프레카리아트, 말할 여력이 없는 프레카리아트, 말을 잃은 프레카리아트가 그들입니다. 말할 수 있는 프레카리아트는 자신의 표현 능력을 갖고 어떤 지적인 문화 자본을 갖고 있는 학력을 지닌 청년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말을 할 여력이 없는 프레카리아트의 예는 아마도 택배 노동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비대면 준칙을 지키고 코로나 시기 폭증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물품 배송 후에 초인종만 누르고 사라집니다. 말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낼 시간적 어떤 여력이 또한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을 잃은 프레카리아트에는 언어가 없는 또 말을 할 수 없는 보다 더 하층의 프레카리아트들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재난사회에서 다시금 피해 약자들 사이에 위계화가 형성되는 방식은 많은 고민을 던져줍니다. 여기서 그 조문 선생이 던진 질문대로 어떤 집단의 고통이 우리 내면의 깊은 감정을 뒤흔들면서 어떤 관심의 원 안에 포함되고 제도적 개입이나 집합적인 대응을 촉발하는가라는 문제는 재난서사의 문화 정치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지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재난약자의 서사로서 주목하는 바는 바로 공통하기의 연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것은 코로나19가 적나라하게 드러낸 세계의 얼굴이 이렇게나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나 차별적이며 분리되어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사회의 희망에 대해 주목할 만한 사례들이 있어 밝히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계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의 대안적인 목소리들 중에서도 특히나 스콧 게브리엘 놀스나 마사 누스밤이 말하는 돌봄의 언어가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일 것입니다. 또한 Together Apart라는 문구처럼 따로 함께 하자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었고요.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다른 이웃과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서로 다른 사회단체들이 서로 연대하여 각자의 요구를 해결하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서로 다른 공동체들의 연대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가지 예를 들자면 먼저 국내의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초기에 대구에서 집단 확산이 일어났을 때 광주시가 손을 내밀었던 사실 그런 예입니다. 달빛 동맹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 광주는 마스크 및 생필품 공급을 대구에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 감염 환자에게 부족한 병상을 고려해서 광주의 의료시설을 개방하는 등 새로운 지자체 간의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좀 놀라운 어떤 그 일화로는 리우데자네이루의 갱단들이 감염병이 진행되는 동안 휴전을 하면서 그 지역의 노인과 약자를 돕는데 이 갱단들이 힘을 모았다는 그러한 뉴스가 있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사실은 이러한 또 지역의 갱들이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또한 보다 국제적이고 역사적인 연대의 사례로서 코로나의 글로벌 위기에서 주목받은 나라로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가 새롭게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초기 쿠바는 자국의 의료진들을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다에 파견하는 등 의료 대란을 겪은 여러 나라의 국제적인 의료 연대를 펼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자본주의와 국가주의의 틀을 넘어서 쿠바가 보여주는 국제주의적 실천은 방역 모델 국가로 평가받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 지구적 코로나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규감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연구들이 포착하고 있는 바대로 재난 현실이 주동한 기민화, 난민화의 과정에는 단지 사람들의 이동과 분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구성하는 공동체적 관계 일체가 붕괴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 서사의 목표는 피난 약자들의 재난 경험을 기록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공동체 그리고 서로 다른 약자들 사이의 연대, 공통학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상상하고 서사하는 작업이 아닐까 합니다. 사회적 재난과 그로 인한 고통을 서사하는 작업이 공통적인 것의 자리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고통의 공통성과 존재의 취약성에 대한 각성을 해나가는 것이 요청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재난서사로 읽는 공통학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세 편의 예시적인 재난서사를 그리고 대안적이자 충돌적인 양상을 엿보이게 하는 그러한 재난서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 예들은 생태나 장애 문제, 또 재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들입니다. 먼저 옥자가 생태적인 문제 차원에 있어서 좀 흥미로워서 이 대중서사로서 가져왔습니다. 현대의 재난서사는 생태적 차원과 사회경제적 차원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공통 경험을 새로운 의제로 출현시키는 문화적 계기들이 될 수 있습니다. 생태와 동물의 관점에서 재난서사를 보여주는 영화가 옥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옥자는 생태계의 문제, 세계 식량난, GMO 음식, 공장식 대량 사육 시스템, 다국적 기업의 위선, 매체에 중독된 인간들의 군상 등을 망라한 현대사회의 어떤 지배적이고 총체적인 어떤 문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면한 팬데믹이 보여주듯이 지난 1세기 동안 가속화된 글로벌 도시와 자본주의의 발달과 확장은 감염병 바이러스가 서식하고 번식하는데 가장 최상의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20세기 초 지구에서 14%였던 인간 거주율이 100년 만에 77%로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결과적으로 인간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숲이 아닌 인간의 거주지를 확장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숲으로부터 야생 동물들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바이러스까지 기후재난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적 조건의 양태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 사이에 형성된 폭력적인 질서, 즉 자본주의 질서에 따른 자본의 축적 모델이 어떻게 자연과 물질, 노동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를 인연적인 이윤을 위해서 일종의 상품으로 착취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나 가뭄, 산불은 인간의 영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중심으로 주로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동물과 바이러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신들의 털을 빼앗은 인간들의 침해입니다. 자연의 보복이라고 명명되는 전 지구적 감염병의 습격 앞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무한히 팽창하고자 하는 인간 중심적 세계의 한계 지점입니다. 옥자라는 영화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줄거리를 생략하고 몇몇 부분들을 특징적으로 뽑아 이야기하겠습니다. 영화의 초반부에 다국적 기업의 CEO인 루시는 전 세계의 식량난과 환경 파괴를 극복하기 위해 슈퍼 아기돼지를 번식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매체에 대대적인 선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옥자는 실험실에서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생명체입니다. 이 옥자를 만든 거대 그룹의 실험실은 육류의 대량 생산과 소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소에서 특정 부위의 고기만을 축출하는 잔인한 공장입니다. 폭력적인 수정 과정과 또 정밀화된 기계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실험실 또는 공장은 사실 재난자본주의의 가장 추악한 얼굴을 보여주는 밑바닥일 것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옥자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장면일 텐데요. 이 공장으로부터 잔혹한 공간으로부터 옥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미자가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어두운 공간은 관객에게 두 가지 역사적 트라우마를 전달하는데요. 하나는 과거 파시즘의 시대에 자행되었던 유대인 홀로코스트에서 인종 멸종을 위해 설계되고 가동되었던 거대 공장이었던 그 수용소의 참혹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만 마리의 동물들이 한꺼번에 대량 생산되고 대량 사육되고 대량 사육되는 팩토리팜에서의 잔인한 폭력을 또한 우리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영화 옥자는 거대 기업과 미디어의 공모 앞에서 위태로워진 생태 문제와 동물권 문제를 매우 유효한 화술로 전하고 있습니다. 전작인 설국열차에서 봉준호 감독은 젠더와 세대, 인종을 초월해서 기계 문명과 계급적 폭력에 저항하는 약자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왔는데요. 옥자에서도 두 주인공, 옥자와 미자의 우정과 친밀함은 미성년 여성과 유전자 변형 동물, 또 언어가 있는 인간과 언어를 갖지 못한 동물 간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골 마을의 변방에서 서울의 지하시장으로, 그리고 서울에서 특히 거대 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또 미국의 본사로, 또 다시 실험실과 공장으로 이어지는 이 기나긴 재난의 여정에는 옥자의 구출과 탈출, 피난이라는 드라마적 내러티브가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영화가 상처받고 취약한 생명으로서 두 약자가 어떻게 공통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서로에게 의존하는가를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재난서사의 문화 정치적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네, 두 번째, 재난서사로 있는 공통하기로 저는 장애의 문제를 다룬 주제 사람하고의 소설을 영화화한 눈먼 자들의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소설을 브라질의 페르난도 메이레스 감독이 영화화했는데요. 불특정 다수의 인간에게 상세불명의 전염성 질환인 백색 실명이 급습한 그런 재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제 사람하고가 1995년 이 소설을 썼을 때는 사실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로서 현대인에 대한 우화라는 해석으로 주로 이 원작이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만들어진 영화에서는
실명이라는 감염병은 사실 세계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팬데믹한 재난 현실에 더 가깝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영화가 각색될 당시에 주제 사람하고 작가가 단 하나만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촬영지가 어디인지 여관에서 알 수 없게 해달라. 익명의 공간에서 찍어야 하고 누구나 공간의 정체를 식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이야기 대부분은 실명 감염병이 퍼지는 도시 공간이 아니라 감염된 이들이 분리되어 격리되어 있는 폐쇄 공간에서 벌어집니다. 이 격리 공간은 도살장과 다를 바 없는 폭력의 공간입니다. 모두 눈이 멀어버린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는 점점 끊어져가는 격리된 공간에서 재난 피해자들 간의 착취와 폭력은 비이성적으로 거세집니다. 메렐레스 감독은 상황이 처참함을 분뇨와 쓰레기가 가득 들어찬 복도의 벽면을 더듬으며 아슬아슬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과 또 통로 반대쪽 좌측에 아무렇지 않게 성관계를 나누는 한 쌍의 남녀를 동시에 병치시키면서 화장실, 식당, 침실 이 모든 공간들이 하나로 포개져 있는 그런 장면들을 효과적으로 연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눈먼 자들의 도시의 주인공은 의사의 아내입니다. 실명 증세를 보여서 격리된 남편을 따라서 폐쇄 병동에 들어온 아내는 운이 좋게도 실명 감염병의 위협을 이 영화 내내 유일하게 비켜가는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목격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근데 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축복이 되지 않는 것은 가장 밑바닥의 삶으로 나락해가는 인간들의 나약하고 비열한 모습을 이 주인공이 고스란히 봐야 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그녀를 붙잡는 것은 남편과 주변에 실명된 피해자들을 돌보고 보살필 사람이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보지 못한다는 것의 취약한 조건을 다양한 층위에서 서사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명 바이러스를 처리하기로 한 정부가 이제 눈먼 자들과 보균자들을 격리하고 전혀 돌보지 않는데요. 정작 수용소에 들어온 상태에서 사실 감염자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간다는 것은 결국 보지 못한다는 것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만듭니다. 대부분의 감염자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이나 배고픔에 함몰되어 있어서 타인의 고통과 연대하지 못하며 타인의 취약함을 보고 그것을 공통적인 것의 자리로 가져가는 대신에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 속에서 주인공과 그리고 몇몇 인물들만이 서로를 보살피고 지키며 공통하는 모습이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것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는 결국 폐쇄 수용소가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고 다시 거리로 나온 이들이 주인공의 손에 이끌려서 더듬거리듯 집을 찾아 돌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고 버려진 차들로 마비된 도시, 무명한 대로 눈이 가려진 카톨릭 성상들의 모습, 좀비처럼 서성거리는 감염자들이 가득한 아포칼립스적 도시의 정경을 헤치면서 이들은 눈이 아니라 손에 의지해서 서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에 당도한 공간이 각자의 집이 아니라 의사 부부의 집이라는 사실도 좀 의미심장한데요. 앞서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이중의 피난이 재난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어떤 제대로 된 안전한 장애시설로부터의 피난을 의미했듯이 영화는 모두에게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공간으로서 공통의 피난처를 제시합니다. 네, 끝으로 재난 이후의 삶과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재난서사의 예로서 고레다 히로카즈의 진짜로 일어날지 몰라 기적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레다 히로카즈의 영화를 재난서사의 연대기에 넣는다는 것은 사실 해석적인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원더풀 라이프, 환상의 빛,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와 최근 아카데미 외국어상을 수상한 만비키 가족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화에는 장례식과 이별, 자연재해와 같은 특별한 일들이
등장인물의 삶과 주변에 일상적으로 벌어지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재난의 문제를 건드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외적인 작품이 있긴 합니다. 오홈 진리교 사건 이후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영화 디스턴스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영화는 놀랍게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관점에서 참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화 디스턴스는 한 종교 단체가 정수작물에 독을 뿌려 무차별 살상을 일으킨 뒤 집단 자살을 하는데 그 가해자 측 유족의 심정을 모티브로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 오홈진리교가 일으킨 일련의 사건이 모두 미디어나 시민이 가해자 유족을 배제하는 쪽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배제야말로 정의가 되는 사회 인식이 문제라는 어떤 자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우리는 순진무구한 존재이며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존재가 외부에서 우리를 습격할 때 안전한 우리 사회를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자신은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가해자와 그 유족의 재난서사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강연에서 제가 보다 더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 디스턴스는 아니고 2011년에 만든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규슈 신칸센이 서로 엇갈리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믿고 소문이죠. 그 소문을 믿고 여행을 떠나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동생은 아버지와 후쿠오카에 남고 자신은 어머니와 가고시마의 외갓집으로 이사온 주인공 장남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재난서사와 무관해 보이는 이 영화는 그러나 그 시작과 클라이맥스 그리고 마지막 엔딩에 가고시마 지역의 활화산섬, 그러니까 현재는 반도인데요. 사쿠라지마를 중요한 모티프로 배치함으로써 재난의 가능성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영화의 트레일러 영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은 낯선 고장으로 이사온 초등학교 남자아이의 일상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루를 쓸고 일부를 털고 베란다에 넣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학교에 가면은 그 학교 아이들이 대청소를 할 때 화산재를 비로 쓰는 장면 등 활화산 근처에서 살아가는 지역의 삶이 어떻게 하루를 준비하고 이끌어가는가를 친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낯선 고장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동생을 그리워하는 주인공은 그래서 어느 날 두 도시를 잇는 규슈 신칸센이 개통하는 날 이 두 열차가 서로 엇갈리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연히 아이의 소원은 헤어진 부모가 다시 만나서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쿠라지마가 폭발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산 폭발을 빌기 위해 소녀는 각기 저마다의 소원을 갖고 있는 또래 친구들과 또 후쿠오카에서 만나러 온 동생, 또 동생의 친구들 이렇게 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영화에서 우여곡절 끝에 아이들이 도착한 이 기적의 장소에서는 초고속 기차가 교차하는 순간에 마침 아이들이 가게 되고요. 아이들은 자신의 소원을 적은 깃발을 흔들며 큰 소리로 소원을 외칩니다. 그러나 결국 고이치, 이 장남 소녀는 소원을 빌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한 소원이지만 그의 소원인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면 많은 이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그는 여행하는 중간에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각자 자기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이 기적을 위한 여행의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사쿠라지마가 보이는 베란다에서 장남 고이치가
할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손가락을 핥아서 풍향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의식한 것은 아니겠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 쌓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고시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아이의 성장에서 미래를 느끼게 하는 이런 엔딩 장면을 보면은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말했던 영화의 메시지, 의미 있는 죽음보다는 의미 없는 풍성한 삶을 발견하고자 한다라는 감독 나름의 재난의 문화 정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어떤 외적인 맥락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2011년에 만들어진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은 규슈 신칸센 개통을 기념하면서 규슈 여객철도 JR 규슈와 JR 동일본 기획이 합동으로 기획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너무 우연적인 일이긴 하지만요. 이 규슈 신칸센이 2011년 3월 12일 개통되기 전날, 즉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개통식은 중지되었고 개통을 축하하는 광고나 모든 방송이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영화가 개봉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두 다 걱정이 컸는데요. 감독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게 된다면 사람들 사이 유대와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기운 내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결국 극장 개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예정보다 한 달 뒤인 4월에 센다이와 후쿠시마에서 관람료 1,300엔을 전액 아시나가 유경회에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자선 상영회 형식으로 처음 개봉되게 됩니다.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의 중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중간 교차점으로 만나기로 한 곳이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어떤 외진 지역인데요. 농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가까이 신칸센 철도가 지나가는 이 마을의 모습은 여전히 활기를 잃어버린 농촌, 어느덧 활기를 잃어버린 농촌, 버려진 집들, 그리고 고령화된 주민만이 남아있는 고장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모습의 마을을 지나가며 아이들은 주인이 없는 빈밭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코스모스가 무성하고 아이들은 코스모스 밭에서 씨앗을 줍습니다. 이 영화를 본 한 일본의 저널리스트는 이 장면을 영화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전개상으로 볼 때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이 장면에서 유일하게 카메라 시점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이 영화에서 카메라는 항상 아이들 곁에 있고 이들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코스모스 밭이 나오는 장면 마지막에 가서 카메라가 밭에 머물러 있으면서 멀어져 가는 아이들을 배웅하는 순간이 등장합니다. 카메라와 아이들이 분리가 되는 유일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때 빈 화면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장면에서만 시간이 아이들 곁에 있지 않고 다른 쪽에 있다라고 그 기자는 말합니다. 여기에는 코스모스를 두고 사라진 사람이라는 과거, 그리고 아이들이 모은 코스모스 씨앗이 언젠가 뿌려져서 또 다른 코스모스 밭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미래, 이렇게 이미 사라져 버린 것과 앞으로 이어질 미래가 기적과 같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강연에서 저는 재난에 대한 서사적 접근을 통해서 재난의 경험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재난 약자들의 언어와 고통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난의 극복은 단순히 불의의 사고로부터 벗어나는 피난과 생존 이야기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난 약자의 서사는 1인칭 단수 혹은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만 이야기될 수도 없습니다. 자연적인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맞물려서 2차, 3차의 피해를 만들어내는 재난의 연쇄고리 속에서 재난 약자의 서사는 약한 존재들끼리의 연대, 그리고 공감, 공통되기라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